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정병조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토요법회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 시민들 또 저희 동국대학교 식구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양 강좌 성격의 토요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오늘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오던 날이 장날이라고 오다가 보니까 법다 스님이 오늘 취임을 맞이하시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이 되어서 참 저 같은 백면서생이 평생 다할 나위 없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래 말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불원천리하고 먼 발치에서부터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명색이 법사로서 법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그냥 오늘 내 법문은 다 했다, 그리고 큰 스님 흉내 내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저 한국 불교의 미래를 걱정해온 불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불교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이라고 부르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상 속에서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여러분들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계화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대학생들이 쓰는 말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건 지금 이미 세계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서울 시내 다니다가 보면 낯선 얼굴들을 자주 봅니다.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돼요. 또 조금만 서울 근교를 벗어나면은 요즘에도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하세요, 중국의 여인의 속 깊은 심성, 뭐 이렇게 해서 사방 붙어 있는 걸로 보면, 제가 통계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이미 다문화라고 통상 부르는 가정이 대한민국에도 10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으니까,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이 이제 서서히 다문화, 이를테면 세계 문화 속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상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은 어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불교는 여전히 세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제 눈에 띄는 것을 몇 마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불교적인 스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선 달라이라마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은 불란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틱나탄 같은 이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작고했지만은 스리랑카 출신인데 월퍼라 라훌라 같은 사람도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스타들입니다. 제가 그 어른들을 폄하하거나 그 어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는데, 그에 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떨어지느냐? 전 결코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의 이력이나 또는 치열한 자기 그 내면의 어떤 그 정진 과정이라든지 또는 대중포교라든지 삶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온 여러 가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면이 지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스타들에 비해 봐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불란서 사람들이 성철이라는 이름 두 자를 아느냐?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자꾸 하셨던 행원 스님 정도, 지금 카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 스님 정도, 그 정도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한국 불교 하면 떠올리는 정도인데, 나머지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큰 스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째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력이라고 할까, 도의 면에서 조금 더 뒤질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건 한마디로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이렇게 떠들고 우리가 지금 세계화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의 불교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그분들은 일본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적어도 100년 이상의 세월을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각고의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의 명문 대학에 일본어 학과나 일본 문화에 관련되는 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달라서 이런 외국의 동양학 같은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면 소위 그 사람들 말로 펀드레이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데 돈을 모아서, 이제 미국 대학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 100만 불이다, 200만 불이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교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why not? 한국에서 아무 말릴 이유가 없으니까 건물 하나 내줄게, 교수 연구실 지어줄게, 그럼 와서 너희들 해라. 그 돈 가지고 교수 몇 명 쓰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대학에서 한 학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다가 일본 학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Japan Foundation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해외에서 일본학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주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일본어 교사들, 그분들을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왕복 여비와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의 모든 숙식비를 다 일본 재단에서 내고, 떠날 때에는 봉투를 만들어서 돈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 교사라고 한다면은 거기 한번 자격시험에 가서 세상에 일본에서 한 달이나 2달 있으면서 일본 말 배우고 공짜로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어느 누가 안 가려고 그럽니까? 어느 누가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것에 자부심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런 데 돈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우메하라 다케시 같은 사람이 초대 그 일본 재단의 이제 그 이사장을 지내면서 그 사람이 전체의 일본 예산을 가지고 일본 문화와 일본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일이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한국의 정신문화연구원 같은데, 요즘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불교가 여러 사람들한테 각인돼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몇몇의 선각자, 이분들이 그냥 자신들의 개인적인 원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짓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세계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런 일을 안 하는데도 왜 세계화가 됐느냐? 이건 워낙 크거든. 땅덩어리가 워낙 크거든요. 자기들이 13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20억이 넘어요. 중국에는
토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도에 살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골에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한국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나 동아일보 기자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시골에 가서 저보고 국회의원 인터뷰를 좀 시켜달라고 그러길래 그러자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인 관계 이런 걸 했더니 나중에 이 기자가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 좀 무식한 농민을 좀 취재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서 웬 그냥 지나가다가 자동차 세우고서 웬 사탕수수 밭에서 뭘 베는 노인을 불렀어요.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노인장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요? 그리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59살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손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좀 더 나이가 그랬더니 71라고 그래. 이게 가만 나중에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이 인간이 지 나이를 몰라. 지는 지 편한 대로 얘기하네. 지 편한 대로. 그래. 그러고 나가더니 내가 학교 가면 저 망고나무에 망고가 더 많이 여냐 이거야. 아니지, 안 열지. 할아버지 학교 간다고 망고나무에 여기 안 열지. 근데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냐 이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불교적인 백그라운드는 얘는 우리가 상상을 초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만은 북경 밑에 있는 운강의 대동석굴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불교학자들이 지금도 매달려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부처님이 거기 몇 분 모셔져 있는지 아는 놈이 없어. 대개 짐작이 5만 구 조금 넘을 거다 이래요. 스케일이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저 세계화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가가지고 천룡산 석굴 구경해야 되고 거기에서 도망쳐갔던 흑지상지상군의 그 굴이 저기 있다더라. 저거 아니냐. 우리 이제 여기 흥분을 하고 그걸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지. 신문에 톱으로 나는데 중국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5만 분지 1이지. 그러냐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너네 나라 장군이 거기서 석굴을 경영했냐? 저랬구만. 이런 정도니까 이건 뭐 세계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티베트의 경우는 이게 조금 좀 복잡합니다. 사정이. 이건 왜 복잡하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의 어떤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가 티베트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32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티베트를 중국령이라고 고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정당화를 내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슬슬 미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이 티베트가 독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티베트에 관련되는 것을 조금씩 중국이 좀 속상하게 할 때마다 슬슬 근런용으로 남겨두는 거니까 이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그 독특한 어떤 그 달라이 라마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의 그 법식 체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잖아요. 나이 16살에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세상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지금 현재 다람샤라에는 한 5만 명 정도 티베트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웃겨요. 거기 가면 다 내무장관도 있고 외무장관도 있고 다 있어. 거기 있을 건 다 있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서 조선으로의 걸 모시면서 독특한 티베트 불교에서 제일 주목받는 거는 그 불교 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뜸 뜨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해석을 해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구법승들이 이른바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여정을 겪어왔을 거라. 그런데 그 무슨 거기에 야만인들이 있고 이 사이를 헤매고 목숨을 유지하고 한국까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전에 그 실크로드 탐사를 떠났을 때 서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고비사막을 가로질러가지고 천산 그리고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서 히말라야까지 가는 카슈가르까지 도착하는데 10박 11일이 걸렸습니다. 최신 장비를 가지고 쉘파 6명을 쓰고 뭐 완전히 최신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낮밤으로 달려서 10박 11일이 걸렸는데, 옛날에 우리 해초 스님이 거기 걸어가셨다고. 현장 스님은 편도로 3년 반 걸렸습니다. 인도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델리까지 8시간이면 갑니다. 참 격세지감이라는 이런 걸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서 가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도저히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이한 그 경우가 되지만은, 아무튼 이런 보통의 평화시의 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세계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무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우리의 큰 스님들과 비해 봤을 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해외 포교당의 경우에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은, 물론 우리 교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생각이나 향수를 달래는 역할도 포교당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 포교당이 거의 대부분, 뭐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다 해외 포교당을 하시는 어른들한테 내가 그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은, 그저 할머니들이 이제 며느리한테 10불 받아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그냥 그 향수를 달래는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면 참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현지에 있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불교의 우수성, 탁월한 것을 선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양하고, 미국 사람들과 이 같이 생활을 해보면 확실히 우리하고는 좀 인종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잘 못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갈 때에는 이 주한 이 외국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로얄 에이시아틱 소사이티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건 문관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아니고 그 용산에 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한 달에 2번 모입니다. 한 번은 강의고 한 번은 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은 한국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템플 스테이입니다.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아주 참 그 미국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성대 섰을까 그렇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첨성대는 세계 최초의 관측소인데, 뭐 이러고 한참 하는데 뒤에 한 명 자꾸 딴전을 부리죠. 이게 지금 선덕여왕 때니까 발견했는가?
그 다음에 그 비어를 발견해서 어떻게 그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썼는가. 아유,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야, 뭐, 발견을 꼭 해야 되냐? 그냥 뭐, 야, 뭐 있다는 게 중요하지, 자식아. 어? 시끄러워, 뭐. 이러고 말았지만, 부끄럽더라고. 참 부끄럽더라고. 한 번은 경고대학 박물관자라고 나고 처음 알았어요. 저 뉴욕에서는 봤는데 그 박물관에 시립박물관에 한국관이 있대. 그 관에도 저희 거기 관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질문하겠다. 질문하시라고. 제가 한국에 지금 두 번째 오는데 그 첫 번째 와가지고 일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불교를 그 정부 차원에서 일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했더라 이게 나한테. 한국절이 원효스님, 의상스님 창건하는 절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 절이. 근데 원효스님 때 어떤 놈이 불교 박혀있냔 말이야. 근데 왜 그때 절이 성전에 불교 박혀있어? 그럼 말 되냐 이게? 당신 불교학자라며? 예. 말해라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 이놈이 화자지 정말로. 누굴 고통 돈 몇 푼 주고 말이야 사람을 제가 그랬어. 당신 말 잘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한국의 절은 깊은 산 속에 있는 게 사실이야. 당신 후지산 가봤어? 가봤습니다. 참 좋은 산인데 아무 데를 쑤시고 댕겨봐도 절이 없어. 닭광 파는 데밖에 없어. 희한해. 그럼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요만한 골짜기만 있으면 촛불 세우고 뭐 하다못해 뭐 아들 낳게 해주소라고 칠성님한테를 빌 텐데 없어. 당신 황산 가봤어 중국에? 그 좋은 산인데 절이 없어? 희한한 일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절이 수백 개가 들어설 텐데. 그건 왜 그런 줄 알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봤을 때 원시적인 신앙 형태 가운데에서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사람들 말로는 마운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산악에 대한 외경 심리가 있었어. 그래서 당신 그거 알아? 까치가 길조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흉조입니다. 까치가. 생긴 것도 흉측하게 생겼잖아 시커먼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좋은 소식이 온다나 뭐 저거로 아주 길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산까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산에서 오니까 길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산을 숭배하는 게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산신신앙을 산악 숭배를 가지고 있으면 에이 열등하게 당장 없어 임마.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자기들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불교는 어떻게 했느냐? 산악 숭배를 믿을 때 맞다 이거야.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문수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하는 분은 산신령보다 훨씬 세다 이거야. 그러냐고.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비로봉이니 문수봉이니 온갖 게 전부 불보살의 이름으로 도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 마음속에 있어 이놈아.
그 마음을 깨쳐서 네가 문수가 되고 네가 보현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불교의 그 포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살악성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경하는 산에다가 절을 세우고 명승고적 위에다가 사람들의 세속의 세파에 지친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 불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왜 한국의 사찰이 거기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 양 사람들하고 놀다가는 아니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 생각하는 게 영 다르니까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way of 그 thinking이 근데 이게 나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도 그건 이제 제가 이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우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모든 일을 그네들의 사고로는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감성적인 거를 가지고 대처를 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영어하는 큰 스님을 이거는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네. 혹시 제가 옛날에 65년도에 동국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큰 스님들이 종비생들 서울에서 동국대학 다니는 거를 참 못마땅해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지어는 불러놓고도 청담 큰 스님 같은 분이 그냥 저것들을 환속하니까 안 된다고 그냥 막 이렇게 막말하셨던 기억이 지금 귀에 선하게 들리는데 참 그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스님들이 학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야 물론 안 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불교 공부하는 젊은이들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외국에 내 보내야 됩니다. 가서 놀다 오더라도 보내야 돼요.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영국에 가고 거기에서 소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불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시하면 하사오니 일시에 불자 사위고 기수고 지금 이런 그 한문의 토다는 식의 어떤 훈구학적인 공부보다도 이게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나집의 번역은 이렇고 현장의 번역은 이렇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콘세가 단 주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티베트 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조해야 된다. 왜 여기에는 원문의 산스크리트에 있는 게 왜 빠졌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왜 이게 덧붙여졌을까? 이렇게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 불교에서 원효가 제일 고승이다. 최고의 고승이다. 왜 고승이냐 이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거는 그 양반이 해골바가지 물 마신 거하고 요석공주 혼자 사는 과부 꼬셔서 산 거 이외에 아는 게 뭐 있냐고 지금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런데 기실론에 대해서 살피고 삼매경론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논문은 최근에 나온 거는 두 편이 전부 다 외국인 거예요. 하나는 사토시 게키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지만은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효의 개합의 논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입장에서 쓴 거고, 그 다음에 UCLA에 있는 로버트 버스웰이 쓴 거, 금강산매경론의 신연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산매경론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는 5권이었다가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약본으로 나온 3권이 아니라 본래부터 3권이었다. 그걸 논증을 하는 책을 이만한 걸 했어. 참 부끄러워. 우리 같은 사람이 불교 공부를 업으로 삼고 평생 그것만 해온 사람인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같이 이렇게 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축사하셨던 이인재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지내지 않아요. 세계를 총과 칼로 지배했던 나라의 현실이 어떠냐고. 그런데 문화를 숭상하고 문화를 아끼고 정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가 다 한결 같이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고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한국이 천년 만년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 위상 지어지는 길은 고속도로 놓고 공장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4,700만 우리 국민들이 불교를 믿어달라는 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아. 어? 산에 꽃이 피고 불꽃 분홍색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국민들이 부처님의 고마움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자존심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그 생각을 우리가 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소중한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지만 우리 불교가 그동안 세계화를 등한시했던 이유는 너무도 우리가 이기적인 기복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이라는 건 뭐냐? 얼핏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복 비는 게 나쁘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요. 복 비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복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처님한테 갖다 빌어대는 거. 이게 기복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제가 여태까지 300번인데 부처님 이제부터 한 기도를 열심히 하자니까 한 500번도록 도와주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불교를 호도하고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세속의 구정물 속에 틀어넣어버렸다.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교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을진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천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지향적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저는 말하고 쓰는 게 업이니까 그걸로 갚겠습니다. 말하고 쓰는 걸로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불사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불교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다. 저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그런 구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희망과 기대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30분만 말씀드린다는 게 저도 이게 말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잔소리가 들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오늘 참 좋은 날에 또 평소 토요법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법다스님을 아끼는 그런 청중들 또 우리 동국대학과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그런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한자리를 하는 인연을 갖게 되어서 저는 아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제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